미국에 조금 살다 온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농담이 있거든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그럴듯합니다. 가끔 이제 미국에 옛날 공부할 때 동료들을 어쩌다가 미국에 와서 만나보면 와, 그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만 폭삭 이제 늙었는데 좋게 얘기하면 삶이 참 안정적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조금 숨 막히는 느낌도 들어요. 뭔가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하루는 참 다이내믹하잖아요. 이건 뭐 별의별 일이 다 터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터지고 뭐 재밌는 일도 터지고, 재밌는 곳이면은 틀미 없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지옥 같기도 하죠. 저는 평생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근데 동물의 행동을 관찰한다라는 뜻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뜻도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도 분명히 동물이니까.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동물 맞죠? 동물을 관찰하는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관찰하면서 사는데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동물 참 신기하거든요. 동물들 중에서도 이건 제일 재밌는 동물인데, 그것도 또 한반도에 모여 사는 요 호모사피엔스들은요, 참 별난 동물이에요. 우리 한동안 그런 거 겪었잖아요. 뭐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막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막 돌아다니고. 저는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 미국 국기를 또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관찰한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이념 갈등이다, 뭐 하여간 뭐 좌우를 나누고 뭐 진보 보수가 갈려져 있고, 진보 보수는 요즘 결혼도 안 한다 그러고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래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 갈등을 또 앓고 있잖아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참 그 뭐 요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뭘 또 그걸 갈라놓고 그래야 되는지. 또 한동안은 우리 또 저 남녀 갈등으로 지금 골치 아팠었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고, 다문화 가정과 또 다른 일반 가정과 또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부대끼고 있고, 뭐 생각해 보면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까? 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떨 때 생각하면 참 야속합니다. 근데 가만히 또 달리 한번 그 문제를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없는, 갈등도 없는 사회에 산다는 건 정말 숨 막힐 것 같아요. 갈등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갈등은 있는 게 다 오히려 좋은 건데, 그 갈등을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서로 이렇게 해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거인 거죠. 사실은 뭐 갈등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걸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평생 대학 교수로 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교수면서도 감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 드는데 총장 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학장, 처장 뭐 이런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얌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는 퍽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생활이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닙니다. 밤낮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왜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을까? 배짱 편한 직업이거든요. 회사에 다니시면 툭하면 과장님, 부장님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 뭐 보고서 막 흔들면서 뭐 이거 이따위를 보고서를 냈냐고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런 거 조금씩은 겪으셔야 되는데 저희 대학 교수들은 총장님한테 불려가서 그런 거 안 겪어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누가 옆에서 뭐 잔소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배짱으로 사는 거거든요. 월급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얌체처럼 지 것만 챙기고 잘 먹고 잘 살던 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국립생태원이라는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신설기관의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정말 안 하려고 뭐 몸부림을 쳤는데 뭐 하도 저 상황이 그래져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진짜 마을에 딱 지금 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나 아니면 지금 이걸 저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그 지역 출신이 계시면 저를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도착했는데 진짜 깡촌이더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논밭이에요. 마을에서 제가 그냥 도착하는 순간 마을의 제2의 유지라는 걸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군수님 다음으로 제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군수님은 뭐 마을 행사가 열리면 미리 준비해 온 거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해갖고 이제 읽으시는데 저는 준비도 안 했는데 툭하면 군수님이 당신 끝내고는 우리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갖고 뭐 그냥 툭하면 이제 불려 나갔는데 원고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눈치가 없는 편이거든요. 마을 분들 쭉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툭하면 제가 세계적인 생태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정들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은 정부에다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원장이라는 놈, 초대 원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입만 열면 연구 그런데 아니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돈 좀 벌게 해달라는데 이게 뭐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반응에. 그리고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임명장을 받던 날 생각이 나요. 임명장을 환경장관님한테서 이제 받고 티타임을 하는데 장관님이 정말 문맥 없이 앞뒤 거두절미하고 저한테 원장님 1년에 한 30만 명은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30만 명이라는 걸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원 30만 명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구원 그게 아니고요. 관람객을 30만 명을 유치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는 연구소를 운영하려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관람객 30만 명을 유치하라니. 제가 대들었어요.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여간 장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한 게 있다. 이게 지역에 보탬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공장을 지어 달라고 한 건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갯벌을 메워서 공장을 짓는 건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는 게 아니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시절이라서 당신들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국립생태원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원하지 않았대요. 근데 뭐 저 정부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나으니까 이제 받으신 거예요. 30만 명을 유치하라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 우리나라 저 인구가 뭐 대충 한 5천만 명 정도잖아요. 자, 10%가 놀러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만 명이에요. 이 500만 명이 전국에 있는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건데 진짜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요, 지자체마다 전시관 무지무지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 뭐 지방 저 뭐 우대 정책 뭐 이래가지고 춘향 전시관, 표고버섯 전시관,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이 많은 전시관이 500만 명이라는 고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30만 명을 유치를 하라고요? 이게 쉬운 일일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전시본부 직원들이랑 계속 기획회의를 하면서 제가 물량작전을 쓰자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입소문을 내자. 돌아서면 거긴 뭔가 새로운 게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저 굉장히 역점을 두고 만들어낸 전시가 있었습니다. 개미 전시인데요. 제가 평생 개미를 제법 많이 연구해가지고 개미 전시회를 한 2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미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여기 벌써 2분이나 계세요. 요 몇 분 안 되시는데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소설은요, UN 가입국 중에서 딱 2나라에서만 팔린 소설입니다. 베르나르 그 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팔렸고요. 영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의 안 팔렸고요. 대한민국에서만 프랑스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전생에 개미하고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도 한번 전시를 해봤고요. 저 임진각에서도 전시를 해봤는데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대박을 쳤어요. 개미 전시회 할 때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미 전시회를 또 대대적으로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열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어르신 저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이라고 아주 멋있는 곳이 생겼다는데 가보셨어요? 아이,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가셨을 때 개미 보셨어요? 나갔을 땐 개미가 없었는데? 아이씨, 또 가야 되나 보다. 또 오시게 만들자. 그게 재방문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국립생태원에는 무슨 남미 독화살 개구리 전시회를 한다더라. 돌아서면 독도 무슨 뭐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더라. 뭐 돌아서면 뭐 한다더라. 제가 3년 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30몇 번의 전시를 기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새로운 전시가 벌어진다 하는 입소문을 계속 낸 겁니다. 네, 첫 해와 2태에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하면요, 주말마다 10,000명이 이제 국립생태원을 찾으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말에만 10,000명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몇천 명씩 와야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저희 흥분했어요. 12월 30날, 2014년 12월 30날 100만 명째 1년 번호 티켓 받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 숨어 있다가 폭죽 터트리고 꽃다발 드리고 막 사진 찍어서 보도 자료 내고 뭐 하여간 100만 명씩 2년 연속 이제 오고 나니까 네, 기획재정부에서도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고요. 저 깡촌에 국립생태원이 들어선 지 2년 반 동안에 새로운 음식점이 250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지역의 경제, 지역의 돈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뭐 저는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이제 제 임기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떠나야 되는데 군수님이 뭘 하나 주시는데 명함 박스 같은 걸 하나 주시면서 열어보라고 열었는데 명예 군민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명예 서촌 군민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머리 허연 제가 저걸 붙들고 네, 하여간 온갖 추태를 다 부렸습니다. 질질 짜고 뭐 그냥 이게 그거 끝나고는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는 이틀인가 뭐 3일 후에 임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고. 제가 떠날 무렵에는 국립생태원은 직원이 5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신설기관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조직이었죠. 부지는 30만 평이나 되고요. 제가 그 30만 평을 아침 9시부터 걸어 다니면서 500명 직원들과 일일이 그냥 개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제 수행비서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종알거리더라고요. 뭐 야반도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러고 떠나는 게 어디 있냐고 뒤에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직원들이 야 원장님 출근 안 하셨냐? 뭐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제가 그러면 내일 임식 하겠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편지를 써야죠. 그죠? 사랑하는 이러고 시작하는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예, 제가 쓰다가 보니까 A4 용지 거의 8장을 썼더라고요. 하여간 그걸 이제 마지막 게시판에 마지막 인사 이러고 이제 올려놨는데 네, 제가 책을 좀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안의 출판사들이 저를 잘 아는데 그걸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경영학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에이, 그건 아니라고. 평생 경영하신 분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냐. 달랑 3년 해보고 경영이란 이렇게 책 쓰는 그리고 우스운 놈이 어딨냐고. 이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손사래를 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느 출판사 하나에 잘못 코가 꿰가지고 네,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라는 제목으로 네, 경영 노하우 책을 제가 썼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저 책을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에 불려가서 네, 그분들 앞에서 회장님 뭐 다 앞에서 경영이란 이러고 제가 강연도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어쩌다 리더가 됩니다. 저도 어쩌다 리더가 된 겁니다. 한 번도 행정을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행정의 히읗자도 모르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일마다 제가 망가뜨리니까 직원들이 정말 측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워서 3년 일했는데 뭐 어쩌다가 저는 굉장히 성공한 이제 기관장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쓴 건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천의 관찰학자 최대천의 경영 10계명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쭉 정리를 해서 책을 쓴 겁니다. 첫 계명은 군림하지 말고 군림하자 뭐 이런 건데요. 뭐 군림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러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심심하면 그 갑질하는 분들 때문에 아주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지금 현대의 리더, 특히 우리 MZ 세대들은 리더의 모습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옛날 같은 그런 리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걸 지시하고 감시하고 그런 리더 아주 딱 질색합니다. 함께 울고 웃는 리더, 함께 일하는 그런 리더를 원하거든요. 무리 중에 하나인 리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첫 계명이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보면 다 아우르는 계명인데요. 저는 뭐 오늘 저걸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에 관한,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것만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통은 삶의 업보다, 제가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는데요. 뭐 업보일 것까지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소통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학자, 모든 경영 대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소통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협업해야 되는지, 이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책 읽어보면 뭐 별의별 저 제안들이 많습니다.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뭐 칸막이를 없애라 해봤는데 안 되고요. 스킨십을 늘려라 그래서 직원들이랑 당구도 같이 치고 뭐 볼링도 쳐보고, 제가 나타나면 다 싫어하고요. 뭐 도시락 미팅하자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면 죄진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면서 제 직원들에게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고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원격바가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격바를 운영했거든요. 원격바 뭔지 아세요? 원장이 격주로 구워주는 바베큐의 준말입니다.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치마 두르고 격주 수요일 날마다 저녁에 직원들 저 바베큐를 서브했습니다. 룰은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 명씩만 온다. 둘 이상이 오면 그 둘이 쏙닥거리다 갈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렇게 굽고 있는데 일렬 횡대로 쫙 서가지고, 제가 고기 굽는 거 처음 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뭐 잔디밭에서 서너 시간 고기 쌈 싸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그 절대 난 남하고 얘기 안 한다 그런 일 없어요. 다 뭐 웅성웅성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좋은 시간을 갖고 헤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부서 간의 협업을 주문하면 옆에 부서에 가서 원격바에서 제잘거리던 사람 옆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부드러우니까 서로 아는 사이고 그날 재밌었으니까 그다음부터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원장으로 한 일 중에 이게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평가해 줬습니다. 네, 지금 혹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말씀드립니다. 저기 특허 안 걸었습니다. 가져다 쓰셔도 저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모름지기 리더라면 저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저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이를 악물고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책임자고 내가 지금 지시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현실은요, 윗분이 말씀을 하시면 아랫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정말 어금니가 아플 정도로 악물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말을 줄이고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한 번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회의를 했는데 오후 늦게 벌어진 회의였는데 저희가 모신 어느 대기업의 상무님이 저 길이 막혀갖고 회의에는 못 오시고 그냥 회식 자리로 막바로 오셨어요. 근데 다 끝나고 이제 가시면서 그분이 저희 경영본부장님 앞에 이렇게 가더니 악수를 하면서 아유, 원장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비서가 옆에서 저한테 아니, 원장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본부장이 원장인 줄 알잖아요. 그럼 난 성공했네. 전 진짜 회식 시간에도 많이 드세요 이외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직원들은 물론 뭐 모이면 저 저녁 회식하면서 예, 연예계 얘기도 하고 축구 얘기도 하고 군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 듣는 거죠.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거기에 문제점, 드러났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냥 조용히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고 상황이 어떤 거냐, 개선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제가 어쩌면 행정의 희자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해본 기관장 일을, 처음 해본 리더 일을 그래도 운 좋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럼 아마 저는 네,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종 나는 경영을 한 게 아니라 공영을 했노라, 이렇게 제가 뭐 공영이라는 단어는 뭐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공동 경영의 준말일 수도 있고 공감 경영의 준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그 경영본부장님이 직접 어느 날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노조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원장님 이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노조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뭐 제가 근데 뭐 저 경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 노조가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제가 뭐 알기나 합니까? 그 저는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님이 얼마 전에 미국 국민 전체가 노조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노조 활동이 있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한다는 건 그건 인권의 문제예요.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인 딱 했어요. 근데 노조 생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사사건건 반대하죠. 뭐 그냥 뛰두르고 쳐들어오죠. 뭐 근데 저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되나? 그 경영본부장님이 툭하면 저한테 원장님처럼 하면 버르장머리 나빠져서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노조위원장 방에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노조위원장이 항의 차원에서 원장실로 오면 원장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원장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슨 문제가 조금만 생길 듯 하면 노조위원장
방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노조위원장 방 진짜 요만해요. 거기 똑똑 두들겨 들어서 위원장님 나 차 한 잔 주실래요? 예, 원장님 오셨어요. 이제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뭐 차 한 잔 하면서 뭐 정부에서 이런 거 하라 그러는데 참 골치 아프네. 위원장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무슨 재주로 그 정부 지침을 막 거역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뭐 그게 얘기하고 제가 웬만한 거는 노조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정부하고 협상하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조위원장은 저 본부 노조에 가끔 불려가더군요. 그 큰 노조에 불려가고 계속 야단 맞는데요. 너는 어떻게 번번이 원장한테 끌려다니고 있냐. 아니 원장이 먼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대로 해주는데 어떻게 가서 시비를 걸어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그게 공동 경영이었어요. 공감 경영은 그냥 제가 우격다짐으로 직원들을 끌고 가고 야단치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애사심이 발휘가 돼서 자발적으로 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렵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10,000명이 오면요, 진짜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아이 잃어버렸다고 뭐 울고 물고 하는 뭐 일이 안 벌어지나, 뭐 뱀 나타났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뭐 별의별 하여간 뭐 화장실 뭐가 터졌다 뭐 난립니다. 근데 그날 주말에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이제 주말 근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주말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의하다가 제가 욕까지 말이 나올 뻔했어요. 주말에 집에서 TV 틀어놓고 소파에 TV 져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마음 편해요? 아니 동료들은 지금 저 생태원에서 10,000명씩 와가지고 지금 죽을 맛인데 저 지지난주에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편안합니까? 뭐 이러고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꾹꾹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고가 딱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1년 자원봉사표를 만들어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직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말에 저 사람들한테만 맡겨갖고는 이거 큰일 나. 주말에 나 할 일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난 자원에서 나도 일하겠다고. 우리 애들 나 서울서 내려오는데 걔네들도 봉사시키면 좋아. 뭐 이래갖고 이걸 1년 봉사표를 쫙 만들어갖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눈물이 그냥 콱 쏟아지더라고요. 직원들이 스스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해봤어요. 이런 게 모든 게 다 소통입니다. 어떻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느냐. 좀 부끄러운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때 엄청 SNS에서 날렸습니다. 그 시상식을 했는데 상을 드려야 되더군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주로 상을 받으셔가지고 저보다 키가 다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올려드리다가 장려상 받으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얘다 줄래니까 좀 기분이 갑자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녀석하고 눈높이 맞춘다고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저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돼가지고 얼마 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댓글만 10,000개가 붙었다. 그러면서 뭐 배려의 화신이다, 진정한 어른이다,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네,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는 건 이런 마음으로 경영했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랍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젖힌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였잖아요. 오죽하면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가 그동안 연대기 얘기할 때 기원전, 기원후 하느라고 BCAD 했는데 저거 BJAJ 해야 된다고. 스티브 잡스 이전의 인류 사회랑 스티브 잡스 이후의 인류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 동의하세요? 젊은 분들은 사실 눈 뜨고 있는 시간 거의 내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시잖아요. 이 바깥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서 살아요. 저 양반 처음에 이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 설명회를 할 때 이게 분명히 디지털 기계인데 무대 한가운데는 아날로그 이정표를 탁 꺾어 놓고 너스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 교양을 쫙 겹쳐 놓고는 탁 코너로 걸어가면서 아이폰을 꺼내 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기계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노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머리털 나고 들어본 구라 중에 가장 막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양반의 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이 사는 세상보다, 일상생활하는 세상보다 이 안에 훨씬 더 거대한 세상이 담겼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발명품입니까? 이 이전에 이 세상에 이런 기계 없었습니까? 이거 전화잖아요. 전화 아닌가요? 아니, 전화였어요. 근데 나중에 저 친구가 끼워 팔기를 하잖아요. 요 안에 검색 기능도 넣어주고 카메라 기능도 넣어주고, 요즘 이거 주로 카메라로 쓰시죠? 전화보다는 카메라로 더 자주 쓰시죠? 끼워 팔기를 하는 바람에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발명품이 아니라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섞어서 잘 비벼 놓은 아주 흥미로운 비빔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음식 문화에 비빔밥 같은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요, 따로따로 먹고 뱃속에서 섞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리 섞어서 집어넣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한국 사람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빔밥 기계를 왜 미국 놈이 처음 만들게 우리가 놔뒀나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세계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 네, 근데 뭐 선두권은 뺏겼다고 치더라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1세기를 융합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 내내 융합이 가장 중요한 일로 벌어질 거랍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21세기 아직도 76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비빔밥을 먹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반드시 세상을 호령하고야 말 거다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뭐 국뽕이 이 정도 되면 병일 수도 있는데 뭐 병이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한 분야만, 한 우물만 파는 사람, 쪽박차기 딱 알맞은 시대가 된 겁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라고 계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황병기 선생님이 당시 첼로 하던 장한나 양한테, 장한나 씨는 요즘 지휘하시던데, 장한나 양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신문기사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학문의 영역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칫하면 모든 학문을 다 해라 하는 소리예요. 진리를 탐구하려면 전 학문을 다 해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기 우물 하나는 확실하게 파면서 옆에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과 언제든 협업이 가능할 정도의 소양을 두루두루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제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이 통섭이라는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말로 통섭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통합 또는 융합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면서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통합은 약간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리 누르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구성원이 공통된 사회 규범과 가치를 지니며 공통된 권위에 대해 충성하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일은 하되 뭔가 그 공통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은 탑다운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잠깐에 해보면요. 통합은 약간 물리적인 합침 같고요. 물리적으로 합쳐놨는데 진짜 속속들이 이렇게 섞이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단계. 근데 융합은 그야말로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요즘 우리 사회의 기술의 융합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저는 아주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IT와 BT가 그냥 명함 한번 주고받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IT와 BT가 정말 하나의 기술이 돼서 IBT, BIT가 돼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화학적 합침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섭은 생물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마구잡이 융합을 할 게 아니라 두 분야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겪다 보면, 제가 왜 생물학적이라고 그러냐면요.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우리가 또 정을 통하잖아요. 그래서 또 자식이 태어나고. 네,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한 30년 전쯤에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생긴 거길래 이렇게 대단하냐를 뇌과학자, 기계공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그 부모 학문의 DNA를 잘 섞은 아주 재밌는 자식 학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인지과학이 탄생하니까 심리학과 문 닫았어요. 철학과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부모들의 그 틈새를 삐집고 더 잘난 자식이 그냥 탄생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통섭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융합이거든요. 근데 그 융합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론 혹은 철학적 배경이 통섭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는 그 순간에 참 대한민국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다가 불과 반세기 정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관찰한 이 한반도에 사는 이 호모사피엔스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 모여놓으면 뭘 못합니다. 혼자는 참 잘하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그저 싸움하고 서로 헐뜯고 협력을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토론을 할 줄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둘러앉아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거를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배우고 서양의 좋은 대학에서의 수업은 전부 토론 수업입니다. 수학도 토론 수업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하잖아요. 절대 옆에 보여주면 안 되고 한 번도 남들과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가 뭘까? 네, 우리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아주 멋진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토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토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의 토자가요, 한자가 두들길 토더라고요. 그래서 토론만 하라 그러면 서로 두들겨 패느라고. 우리나라 토론장의 모습을 보시면 결연하잖아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게 토론이 아니라 논쟁을 합니다. 서로 싸워요. 논쟁을 잘하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냥 말꼬리 잡고 말싸움합니다. 언쟁을 합니다. 논쟁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토론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를 생각했는데 그게 숙론입니다. 제가 만든 줄 알았는데 어느 두만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멋진 나라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의 경계를 낮추고 분야 간의 넘나듦을 추구하면서 뭔가 그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열어가는데 그 통섭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론은 숙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숙론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